올해 우리 코스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증권 계좌도 수익률이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것만 더 잘 되는 그런 시대죠. 이게 자산 가격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투자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1등만 사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익입니다. 올해 우리 코스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증권 계좌도 수익률이 상당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코스피가 올해처럼 많이 오를 것인가 아니면 상승률이 둔화될 것인가, 내년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은 내년에 경제 회복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해 코스피가 가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상승률이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기대 수익률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니까요. 우선 세계 경제 제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이 내년에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들어와서 특히 미국 중심으로 AI 거품 논란이 많이 제시되고 있죠.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AI 거품 논란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잠재 성장이 계속 하락하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올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국면이 진행되고 있죠. 아마 내년에는 상반기 경제 성장이 높아지고요.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이런 국면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도 하셔야 되는데요. 내년에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멀리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에는 금리는 거의 정점에 와 있다. 내년에도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안에서 주요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2.8% 성장했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무려 6.3%로 그야말로 급격한 V자 회복을 보였었죠. 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거는요, 미국 등 선진국 정부가 돈 엄청 썼죠.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거의 금리를 0%까지 내렸었습니다.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이렇게 빨리 회복된 거예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선진국은 정부 부채가 늘어났고 중국 등 신흥국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일부 국가들은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채에서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조정되는 과정에 세계 경제가 조금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했는데요. 내년에는 3.1%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0년에서 2019년까지 세계 평균 성장률이 IMF 기준으로 3.7%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세계 잠재 성장률이 3% 초반대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현대경제연구원인데요. 내년에 이런 리스크를 좀 조심해야 된다. 물론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설정해 놓고 혹시라도 이런 리스크가 오면은 훨씬 더 빨리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마리의 그레이 스완이라고 이런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블랙 스완이라고 그러죠. 블랙 스완은 뭡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터져가지고 우리 사회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레이 스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충격들이에요. 대비할 수 있는데 대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충격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5가지인데요. 전 세계 중장기 저성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경제가 부채 성장했으니까 저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로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고요. 내년에 경제가 더 나빠지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더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격 버블 붕괴인데요. 이 버블이냐 아니냐 이거는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AI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 거품이 발생한 것 같고요. 이게 언제라도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경제연구소는 중국의 3대 함정을 지정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함정이죠. 중국의 지금 물가가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돈을 풀어도 소비 투자가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단기적으로 빠졌다. 그 다음에 중기 투키디데스 함정인데요.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강대국이 있었는데 신흥국이 커져가지고 그 강대국을 위협하면은 강대국 신흥국을 쳐가지고 전쟁,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중이 부분적으로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인구도 줄어들면서 노령화되면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중국 경제가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재정 위기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유럽도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데 이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 수익률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겠죠.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늘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대비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도 지금 가장 논쟁이 된 게 AI 거품 논란이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요. 바로 최근에 4개 O라고 영어로 O입니다. 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오버밸류에이션. 모든 자산 가격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특히 AI 관련 주식들. 제가 보기에도 미국 주가, 우리 주가도 최근에 가대평가 영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S&P 500 명목 GDP 그 다음에 PER, 배당 수익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버 오너십이라고 그러는데 가행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3% 정도 됩니다. 올 상반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미국 보니까요 54%예요. 역사상 미국 사람들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미국 가계가 주식을 절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역사상 최고치라는 겁니다.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버 인베스트먼트 가행 투자입니다. 미국 AI 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익이 그만큼 단계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행 투자한 AI 기업들이 내년에 생존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라클 같은 회사가 투자는 많이 했는데 이익이 많이 안 생기니까 시장 지금 돈이 거기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발행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런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앞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정부가 많이 썼다는 거죠. 과도한 부채 문제,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요. 주식시장 자산가 고평가는 매우 높다. 그 다음에 가행 소유도 높다. 가행 투자도 높다. 4가지 중에서 3가지를 높게 평가했어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거품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중심적으로 계속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인데요. 우리 경제는 올해 제가 추정하면 1.1%입니다. 내년에는 1.9%,
이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보면요. 상반기에는 한 2% 약간 넘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는 올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아마 내년 하반기 성장률은 1.5% 안팎일 것 같습니다. 성장률 수준만 보면은 내년 성장률은 상고하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올 1, 4분기를 저점으로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가 성장률의 정점이고 하반기에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이걸 이제 가장 우리가 빨리 볼 수 있는 게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거 우리 국가 데이터처나 OECD 발표되는 선행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 국가 데이터처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10월에 그 정체된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OECD 한국 선행지수는 11월까지 올라갔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제가 전망해 보면은 아마 내년 2월 무렵에 정점이 나와요. 그대로 꺾인다면은 그 이후로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를 전망하고 주시장을 볼 때 꼭 그 선행지수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고 그러는데 잠재 성장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1970년대, 80년대 10%였습니다.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현재 2% 안팎입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우리 잠재 성장률을 추정했는데요. 올해부터 5년간 1.8%. 아마 이거 1.8% 이하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1% 안팎, 올해 1.9%. 내년에 1.7% 안팎, 아마 내후년에 3년 평균 1.6%거든요. 그 이후에 2% 넘게 성장해야 되는데요. 아마 1.8%도 못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쭉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요. 특히 2040년 이후로 가면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0%대 진입한다.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채권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실질 GDP 성장률이죠. 우리가 시장에서 관찰하는 것은 다 명목금리인데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예상 물가상승률이죠. 근데 실질금리는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금리 대용 변수로 실질 GDP 성장률을 사용하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해도 한국은행 전망치가 맞을 거예요. 제가 전망해도 이 비슷한 수준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실질금리 계속 떨어지면서 금리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보고 채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잠재 성장이 떨어지는 가운데요. 우리 경제가 그동안 능력 이하로 성장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선은 그 능력만큼 성장해 보자. 그래서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3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2%에 이제 근접하고 있죠. 아마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는 이 능력을 조금 초과해서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내년 하반기는 성장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 그렇게 반기별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성장률 가끔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 세계 없습니다. 지난 정부 2.1%였고요. 이재명 정부, 이번 정부가 추구하는 게 소위 335조, 3% 경제 성장률, 그 다음에 AI 3대 강국, 세계 5대 국력 이런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거를 AI 투자, 요새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앞으로 5년간 이 펀드를 통해 가지고 AI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과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잠재 성장을 3%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한국은행 전망이나 제 전망하면은 앞으로 5년도 또 성장률이 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하락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양극화예요. 이미 우리 사회 경제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잠재 성장이 1%로 떨어지면 갈수록 경제 규모 파이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그걸 나눠 가져야 되죠. 경쟁력 있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살아남은 기업만 더 잘 된다는 겁니다. 산업은 존재할 수밖에 없죠. 또 새로운 산업도 계속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업 내에 존재한 기업 수는 갈수록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살아남은 것만 더 잘 되는 그런 시대죠. 이게 자산 가격도 앞으로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식도 그러고 아마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걸 해소하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투자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1등만 사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저희가 학생들을 일자리 잡는데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데요. 우리 소득 증가 속도도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이게 과거에 보면은 9년, 10년 단위로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근데 3만 달러 돌파했는데도 아직도 10년 넘게 3만 달러 중반에서 우리 국민소득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환율 때문이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 증가 속도도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도 기대 수익률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 코스피나 국민연금 수익률 보면요. 명목 GDP 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잠재 성장이 1.8%로 떨어진다면요. 아마 명목 GDP는 3%, 4% 안팎일 거예요. 물가가 한 2% 안팎 오르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주식시장 기대 수익률도 4%, 5%, 긍정적으로 보면 6% 안팎일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우리가 잠재 성장을 하락하면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은행 대출금리, 은행 예금금리 가중 평균이에요. 이미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죠. 물론 떨어지다가 단기적으로 반등할 거예요. 지난 11월에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10월까지 데이터밖에 발표 안 돼서 아마 11월 데이터 보면 약간 반등했을 텐데요. 근데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열이 앞서 말씀드린 잠재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처럼 계속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2040년 가면 0%대 진입할 거라는 거죠.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요. 명목금리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투자라는 건 돈의 수요고요.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입니다.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이 투자를 했죠. 투자가 저축보다 많아가지고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경제였었어요. 근데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98년에요. 투자율이 급락하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재벌기업 30대 재벌기업 중 11개가 해체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깨달은 거는 가행 투자하면 시장에 퇴출되거나 그래서 투자를 합리화한 거죠. 이후로 저축률이 투자율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도 흑자나고 있고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겁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는 경제죠.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일부 중소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이 지난 9월 말 현재 940조 원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남아도니까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가계라는 건 자금 잉여 주체입니다. 기업은 자금 부족 주체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되어버려요. 기업들이 금융회사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하면 은행은 대출 혹은 유가증권 운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원금 이자 돌려주죠. 그런데 가계저축, 기업도 저축, 대출이 안 되죠. 그래서 일본은행이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고요. 주식보다는 채권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이 디플레에 빠지면서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많이 발행하니까 금리가 오를 거 아니냐. 그런데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일본 은행들이 이 돈 가지고 채권을 사버린 거예요.
정부가 국채 발행한 걸 은행들이 채권 사줘버리니까 일본이 금리가 0%까지 떨어진 겁니다. 아마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들 계속 잉여 주체로 남아있고요. 기업 자금 부족도 막 커졌습니다만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949조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행은 채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잠재 성장률 하락하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았고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채권 투자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식인데요. 제가 그 명목 GDP 가지고 적정 수준을 계산해 가지고 밑에 있으면은 여러분한테 주식 비중 늘리십시오. 위에 있으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우리 명목 GDP가 연평균 5.9% 성장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6.7%예요. 코스피 상승률이 명목 GDP보다 1%포인트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잠재 성장률이 5년간 한국의 1.8% 추정했고요. 물가 2% 고려하면은 아마 명목 성장률은 4% 안팎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코스피 기대 수익률은 5%, 좀 더 낙관적으로 봐서 6%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투자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2024년에는 이 제가 추정하는 적정 코스피에 비해서 한 24% 코스피가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3,200이었었어요. 제가 뭐 2,400 이 시절부터 코스피 3,200까지는 주식을 사서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4,000을 넘으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20% 벗어났습니다. 물론 주가라는 게 늘 적정 수준보다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그러죠. 그런데 20% 정도 벗어나면요. 여기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여기서 20, 30% 위로 벗어날 수가 있는데요.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또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제가 명목 GDP 내년에 좀 낙관적으로 5.4%를 전망해 놨는데요. 특히 그 수출 쪽에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서 GDP 디플레이터가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 가격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아직도 지방 대부분 다 떨어지고 있죠.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비강남 차별화됐고요. 최근에는 강남 내에서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그 전체적으로 보면요.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한테 높은 가계부채 이것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이었었어요. 근데도 집값이 오른 거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힘은 누르는 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떠받치는 힘이 이제 축소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올해부터 5년간 1.8% 머지않아 0% 진입한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 낮은데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가 데이터처가 장기 전망했는데요. 서울은 가구 수가 2029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 떠받치는 힘이 축소되면서 저는 집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는 투자재에서 소비재, 집이라는 게 사는 곳으로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성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양극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양극화되고요. 집값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216조 원이 많았습니다. 올 상반기도 144조 원이 많았어요. 그렇게 금융자산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살려고 하는 데는 강남 내에서 차별화될 거예요. 집값도 앞으로 양극화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계가 자산 배분인데요. 우리 가계가 평균 5억 7천만 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부채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은 20%대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 비중 좀 줄이고 금융자산 늘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식, 우리 채권도 사시고 미국 주식, 중국 주식도 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분들이에요.
사실 뭐 제가 베이비붐 세대 대표적인 58년 개띠입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경제가 어려웠어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습니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 300달러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저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했고요. 열심히 직장 들어가지고 일해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하는데 크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 못했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교육 투자 많이 했죠. 부모님 모셨죠. 정작 자기 노후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유동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연금제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융자산인데요. 한국은행과 자금순환표 보면 분기별로 이런 데이터가 발표돼요. 우리가 2분기 말 현재 우리 개인 가계하고 가계를 지원한 비영리단체입니다만 5,797조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금 및 예금 주로 은행, 금융회사 막 45% 맡기고 보험에다 28%, 채권에다 33%, 주식에 22.5% 맡겨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은행예금 비중이 너무 높다. 이거를 줄이시고 채권이나 주식 비중을 늘리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죠. 뭐 내년 아마 하반기 되면은 제가 지난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금리가 2% 안팎으로 떨어질 겁니다. 은행금리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채권 비중이 3.3%인데요. 채권 투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채권 수익률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 3.3%는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요. 이게 저는 뭐 최소한 10%, 20% 그리고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고요. 그 다음에 만기가 긴 채권 가격이 더 오르죠. 그래서 안정성이 높은 우리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사시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채권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채권을 많이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미국 국채를 많이 사셨는데요. 우리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죠. 그런데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미의회에서 전망한 것 보니까요. 2040년에도 미국은 잠재 성장이 2%예요. 그런데 우리 0%대 진입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 금리보다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 부채 GDP 대비 120%, 우리 50% 안팎.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건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국채 만기가 긴 것들 많이 사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거의 55%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우리가 23%는 제가 보기에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명목 GDP보다는 주식 수익률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은 낮춰야 됩니다만은 은행 이자는 2%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요. 그 다음에 주식은 코스피 지수만 사도 5 내지 6%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은퇴 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거는 생활 여건에서 다 달라요. 그런데 최근 언론 같은 데 보니까요. 뭐 한 350만 원, 450만 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연금 받고 공무원 하셨던 분들은 공무원연금 받죠. 이만큼 받는 분이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남은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미리서 금융자산을 많이 모아놓고 금융자산을 잘 배분해가지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부족한 이 부분을 개인연금이라 이런 거 자산 배분을 해가지고 보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최근에 신문에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다 이런 거 보도를 보셨죠.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을 보니까요. 지난 2년 동안 거의 평균이 한 13%, 14% 정도 되고 있어요. 올 상반기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 한번 보세요. 제가 2000년부터 쭉 그려놨는데요. 국민연금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6.5%입니다. 이 기간 우리 명목 성장률이 5.9%예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떻다는 겁니까? 명목 GDP보다 0.6%포인트 높다는 겁니다. 별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겨우 명목 GDP 수익률만큼 내고 있다. 그런 측면인데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높고요. 올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아요.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거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곧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국민연금 해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국민연금도 수익률이 명목 GDP에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가 명목 성장률이 4%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률도 뭐 이런 가격 기준을 따르면요. 물론 운용태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5 내지 6% 평균 수익률이 거기에 그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 수익률이 과거 평균에 접근한다는 것은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환율도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게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국민연금 자산 운용을 보면요. 9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약 1360조 금융자산에 운용하고 있죠. 채권의 31%, 그 다음에 주식의 53%, 주식 비중이 채권 비중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주식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해외 주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자산운용 중에서 그 해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에 0.7%밖에 안 됐죠. 그리고 2015년에 13.7%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요. 그런데 올 9월 보니까 37.4%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 15.6%밖에 안 되죠.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에 지난 2년 동안 수익률이 높았고 올 상반기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주가가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떻다는 겁니까? 장기적으로는 명목 GDP 성장률이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주식시장, 특히 미국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고 원화 가치도 상승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국민연금 아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2055년이라고 예상해 놨는데요. 최근처럼 그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받기는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 가지고 충분히 그 노후를 대비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자산 배분을 잘 해가지고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채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세계 경제는 내년에 올해보다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게 IMF나 OECD 견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AI 거품에 대한 논쟁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런 걸 보면은 주식시장이 내년에 올해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힘들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금리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러면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회사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요. 50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주가 상승률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물론 코스피가 둔화되더라도 업종별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채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연말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마 내년 하반기 가면 다시 떨어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에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